네, 안녕하십니까. 공드린 스튜디오의 서정준입니다.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토크 방송으로 돌아왔어요. 왜냐면은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ZV-E1이 나왔습니다. ZV-E1이 나와서 또 이렇게 또 신제품 관련된 얘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고요. 자, 뭐 바로 일단 소개 영상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브이로그 카메라. 풀프레임 센서, 교환식 렌즈 컴팩트 카메라.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이 ZV-E1을 좀 설명하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확실한 거는 이 카메라를 소니는 브이로그 카메라, 브이로그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브이로그용이면서 풀프레임이고 교환식 렌즈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사실 여기도 보면 영어로는 이제 인터체인저블 렌즈 브이로그 카메라라고 아예 브이로그 카메라라고 이렇게 써놨죠. 여러 가지 큰 렌즈들이 이 좀 장착될 수 있다는 모습 보여주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작은 렌즈 24mm f2.8이네요. 저걸 달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나오지만 슈팅 그립이랑 같이 지금 제품 사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삼각대가 아니라 요 슈팅 그립 정도의 레벨에서 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게 목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뭐 풀프레임 이미지를 갖췄고 보면 약간 그런 아웃포커싱이 많이 된 풀프레임 센서의 그 판형의 장점이 드러나는 영상을 보여주고 있죠. 또 이런 거는 좀 이게 아무래도 풀프레임 센서 쪽이 지금 DR이나 노이즈 같은 데에서 좀 우위를 갖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4K 60프레임, 120프레임 업그레이드 가능. 지금 60프레임까지 지원이 되고 120프레임을 이제 무료 라이선스 키로 제공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부 국가 및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부 국가 및 지역이 어디일지는 궁금하네요. 과연 어디일지. 이것도 뭔가 그 어떤 뭐 법적인 문제가 있나? 왜 그 옛날에는 영상들이 캠코더가 아닌 카메라들이 29분 59초까지만 녹화되게 하는 것 때문에 뭐 유럽에서 뭐 그 법규가 있고 어쩌고 막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뭔가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예, 그리고 4K 120프레임에서 약 10% 이미지 자르기 포함이라고 돼 있네요. 요 부분은 아마 이제 그냥 그 프로세서의 성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 싶긴 해요. 교환식 렌즈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다양성.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존의 이제 어떤 브이로그를 찍는 사람들을 타겟팅을 하고 이 카메라가 나온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니즈가 뭘까? 그거를 소니는 아무래도 좀 이 렌즈를 교환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좀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ZV-1 시리즈라든지 이런 카메라들에 비해서 좀 더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또 약간 맞아.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보통 뭐 아이폰 프로 같은 경우에는 렌즈 세 가지 정도 들어있는데 요거는 더 다양한 화각을 소화할 수 있다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mm랑 70-200 또 매크로 렌즈까지 보여주면서 매크로 렌즈 보여주는 것도 브이로그 방금 딱 그 샘플 영상도 나왔지만 완전 디테일한 컷을 잡을 때 필요한 렌즈죠.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저조도에서 노이즈가 적다는 부분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기존의 판형들에 비해서 가지는 풀프레임 센서의 큰 장점이죠. 그리고 시네마틱 브이로그 설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여기서도 보면 슈팅 그립을 꼭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걷는
장면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저렇게 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카메라는. 네. 시네마틱 브이로그, S 시네톤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그 룩과 무드 이런 것들을 넣어서 조합할 수 있는 기능인데,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ZV-10는 기본적으로 브이로그 카메라고, 브이로그를 찍는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카메라에 대해서 전문적이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영상을 찍고 싶은 사람을 타겟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뭔가 아예 우리가 그냥 룩도 좀 정해줄게 같은 느낌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AI와 함께 안정적인 프레이밍을 보여준다. 요 기능은 그 맥 OS나 이런 데서 나온 그 센터 스테이지 그거랑 비슷한 기능이더라고요. 기본적으로 4K 화면을 찍고 거기에서 이제 사람을 쫓아서 프레이밍이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요게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4K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1080p로 나오는 건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카메라가 직접 없어서 확인을 못 해봤는데, 요렇게 해도 4K가 되는 거는 아마, 근데 그러면 화질이 많이 떨어질 거거든요. 상당히 이 이 센서 자체가 애초에 그 S3나 FX6나 FX3 이런 거랑 똑같은 1200만 화소 센서를 쓰고 있는 거라서 그 센서 영역을 많이 줄여서 쓰는데 그걸 4K로 뽑아내면은 아마 화질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모르겠네요. 어떻게 되는지. 카메라 내장 타임랩스 요거 신기능이라서 이제 좀 넣은 것 같고요. 독보적인 안정화 성능 이렇게 나왔는데, 저 거의 보니까 기존의 액티브 모드 말고 그 동적 액티브, 다이나믹 액티브인가 그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걸 쓰면은 조금 더 크롭이 많이 되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잡아주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지금 약간 여기서 보여주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면도 있어요. 액션캠 유저에게 대응하는 부분이랄까? 액션캠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거든요. 지금 보여준 부분들이 대부분은 근데 액션캠이 갖지 못하는 판형이라든지 렌즈 교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추가한 느낌이 아닌가 싶기도 할 정도로 보여줍니다. 뭐 AI 기반 정밀 초점 뭐 이런 거는 그냥 뭐 R5 때부터 있었던 거고, 내추럴 스킨톤 이런 거는 뭐 딱히 뭐라 말할 게 없고, 요 빠른 리뷰 버튼 요거 생겼더라고요. 그 ZV 시리즈에 들어있던 건데, 요거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IAF 말고 가까이 있는 가까이 있는 피사체를 먼저 포커싱하는 기능. 요게 확실히 뭐 있으면 편하죠. 근데 또 기존의 소니 풀프레임 카메라 정도면은 사실 뭐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이걸 사려고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여기 나왔네요. AI 기반 자동 프레이밍.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부분. 저건 딱 봐도 영상 봐도 보이지만 약간 룩북이라든지 혼자서 뭔가 제잘제잘 떠드는 컨텐츠를 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기능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이거 그 촬영자가 없이 나 혼자 카메라랑 같이 있을 때 찍을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주는데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감성적인 캠핑 영상 그걸 찍고 있는 또 15 플러스 스탑에 넓은 DR 지원을 한다. 뭐 약간 요런 얘기고, 넓은 범위 지원, 와이드 레티튜드 좀 바뀌었네요. 표현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DR이라고 좀 명확히 표현이 됐었던 것 같은데, S로그 3 촬영이 가능하고 10비트 포둘둘 가능하다. 요게 2분이 넘어서야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요 카메라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있어야 돼. 왜냐? 이게 있어야
더 상위 기종의 카메라를 사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저도 요즘 영상을 찍으면서 느끼지만 뭐 422 10비트 영상이 진짜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솔직히 가벼운 아주 가벼운 정도의 상업 영상이라든지 취미 영상 이런 유튜브 영상 콘텐츠 이런 거 찍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예. 물론 있으면 좋죠. 당연히 소스의 그 원재료의 깊이가 풍부해지는 건 되게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그냥 이거 자체가 가볍게 소비되는 컨텐츠로서 만들어진다는 전제 하에서는 사실 그게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데 여기서도 보면 그래서 좀 영상 뒷부분에 나오죠. 케이블만 있으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뭐 최근에 다 많이들 업데이트된 기능이고, 네. 3 캡슐 마이크의 가변 지향성. 요 마이크를 포기하지 않는 게 ZV 시리즈만의 아이덴티티로 이 소니가 선택한 가장 큰 포인트가 바로 요 3 캡슐 마이크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FX6 같은 정도 가면은 이제 마이크가 굉장히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아무래도 바디는 크고 기본적으로 좀 프로페셔널한 촬영에 사용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 ZV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 3 캡슐 마이크가 좀 꽤 성능이 괜찮단 말이에요. 실제로도. 그래서 약간 쓰기 편한 카메라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가변 지향성이 돼서 이제 약간 뒤에를 강조하거나 앞을 강조하거나 전체를 강조하거나 이런 식으로 모드도 바꿔가면서 쓸 수 있기도 하고요. 재활용 소재로 제작. 요거는 개인적으로 소니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여담이지만 저 그 이어폰도 그 소니 거 그 링크 버전 어스블로 쓰고 있거든요. 그 재활용 플라스틱인가 골로 쓴 거라 그래서 요 부분은 사실 소니가 가장 칭찬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실현되는 브이로그. 그러니까 기존의 브이로그를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네들 좀 더 이렇게까지 만들어 보지 않을래? 조금 더 거창하게 한번 해보지 않을래? 같은 느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요 뒤부터는 이제 기능 설명이기 때문에 좀 패스를 하고 네, 한번 또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 카메라 스펙이라고 해야 되나요? 스펙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은 이미 좀 앞에 나온 것처럼 영상 촬영 시스템 관련된 부분들은 S3랑 거의 유사한 말씀드렸다시피 뭐 120프레임도 아직 지원을 하지 않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른 분의 리뷰 영상을 보면서 봤는데 듀얼 베이스 ISO가 적용이 안 돼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소니 이제 S3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듀얼 베이스 ISO가 좀 높은 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S로그 3 기준으로면은 800에 12800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고감도에서도 굉장히 좀 마음껏 좀 오히려 감도를 올리는 게 좋은 좀 그런 카메라이기도 했는데 보니까 이제 이 원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좀 빼고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도 기본적으로 이 S3에서 쓰는 이 ZV-E1에서 쓰는 1200만 화소의 풀프레임 센서가 사실 엄청나게 이 픽셀 피치가 좀 여유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은 요즘에는 크롭 바디들이 이제 막 3000만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막 크롭 바디에서 뭐 3000만 화소 정도 되는 센서다 그러면은 풀프레임에서 한 8000만인가? 뭐 약간 그 정도 되거든요. 그 왜 마이크로소프트래. 마이크로 포서드에 보면 2천만 화소 센서들이 풀프레임 기준이면 센서 면적 기준으로만 봤을 땐 4배니까 약간 8천만 되는 것처럼 거의 막 그런 느낌이라서 사실 요즘 시대에 1200만 화소 센서는 화소가 좀 낮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반대로 소니에서는 조금 더 오히려 우리는 이게 노이즈가 낮아 라는 부분으로 좀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펙상 저주도 AF도 조금 더 낮은 것 같더라고요. 네, 창을 하나 띄워봤는데 보면은 이제 그 저조도
AF 성능이 EV-6으로 돼 있거든요. F2.0에서 이 정도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캐논이 그 4K 영상 말고 스틸에서 정도 나오던 스펙을 지금 영상에서 아마 구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소니 같은 경우는 사진이랑 영상을 별도로 저렇게 표기하지 않기 때문에 영상에서도 동일한 스펙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어쨌든 확실하게 너네들 이렇게 이만큼 따라왔어 하지만 또 스펙은 또 소니지 약간 이런 느낌을 보여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가 한 반면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의도적으로 이제 딱 제한을 걸어놓은 부분들이 있죠. 뭐 싱글 슬롯 SD 카드만 들어가는 싱글 슬롯이라든지, 아니면은 마이크로 HDMI가 다시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근데 요거는 사실 이제 폼 팩터가 이제 A7C랑 유사한 사이즈가 되면서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긴 한데, 그걸 떠나서 좀 제가 봤을 때는 소니에서 애초에 이제 그 ZV 시리즈로서의 이 카메라를 정의하기 위해서 내린 선택에 가깝지 않나. 의도적인 제한이지 않나. 이게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의도적인 거고 나쁘게 말하면 이렇게 이제 급 차이를 두는 거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놓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부터 또 얘기 좀 들어가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소니는 그 뭐 알파 7 시리즈라든지 FX 시리즈, ZV 시리즈 이렇게 이제 그런 완전한 뭐 베니스를 제외한, 베니스나 혹은 방송용 캠코더 시장 같은 거 제외하고 이제 어떤 일반 유저나 이런 소규모 정도 레벨에서 만질 수 있는 카메라를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누고 있어요. ZV 시리즈, 알파 시리즈, FX 시리즈. 근데 ZV-E1은 이 세 가지 시리즈의 어떤 중간 지점을 짚어주는 카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ZV 시리즈는 ZV-1 있고 ZV-1F, ZV-E10 이렇게 뭐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알파 시리즈보다 좀 등급이 낮은 카메라로 분류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판매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알파 6400에 비해서 이제 ZV-E10이 출시가 같은 거 자체도 훨씬 더 싸게 나오고, ZV-1F 같은 경우에는 출시가 자체가 굉장히 낮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면은 ZV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조금 더 입문자를 위한 바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캐논에서 M 시리즈, EFM 마운트의 카메라 같은 걸 내놓았던 것처럼 ZV를 만들었다. 근데 소니는 아시다시피 이제 원 마운트 시스템이고, 요 원 마운트 시스템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제 이 카메라를 어떤 거에서 시작하든지 간에 자유롭게 위아래로 옮겨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좀 여기거든요. 그래서 ZV 시리즈에서 좀 그런 어떤 기능적인 부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카메라를 많이 만지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중요한 기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듀얼 베이스 ISO도 빠져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풀 사이즈 HDMI도 다시 없어졌죠. 뭐 싱글 슬롯을 들어가고 심지어 CFA도 안 들어가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이 카메라를 갖고 막 이것저것 막 뭐 추가로 뭘 달고 물론 달 수는 있게 해놨어요. 예를 들면 그 뭐야 HDMI 케이블을 통해서 이제 그 외장 레코더나 외장 모니터도 달 수는 있고, 마이크 같은 경우도 옆에 따로 마이크 단자 있기 때문에 마이크를 달 수는 있는데, 근데 그런 걸까지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냥 요거 딱 들고 슉 돌려갖고 그냥, 아니면 그 그립 정도까지만 끼고 다니면서 그냥 편하게 찍고 싶고, 그게 가능한, 그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놓은 제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이걸 보고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 카메라를 많이 만져보고 경력이 좀 있고 스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니 이게 막 이제 와서 요즘 나오는 카메라가 이렇게 막 싱글슬로 들어가고 그것도 SD만 들어간다고 막 약간 이러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이미 ZV 시리즈 구매 타겟팅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은 이미 알파 7 시리즈나 FX 시리즈로 가게 될 거고,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면서 그런 쪽으로 좀 더 확고하게 기능이 강화된 카메라들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물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내부 소프트웨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뭐, 꼭 우리나라 사람만 그렇진 않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판형, 조리개값, 그러니까 카메라는 판형, 렌즈는 조리개값, 이런 거에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다른 분 이제 리뷰에서도 나왔지만, 예를 들면 뭐, 비트레이트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든지, 보급 기종에는 높은 하이 비트레이트의 파일을 생성할 수 없게 만든다든지, 막 혹은 ZV, 사실 ZV-1F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서 로우 파일이 아예 안 만들어지죠. JPG만 있죠. 이런 식으로 막 그 좀 말도 안 되는 식의 장난은 하지 않았고, 적어도 촬영 내부 그 소프트웨어 옵션 같은 경우에는 충실하게 맞춰줬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런 게 빠지면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예를 들면 이거, 아 나는 포툴, 아까 얘기했지만 포트2 10비트 솔직히 안 써. 422 10비트 이런 거 안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쓴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420 8비트로 만들어내는 거랑 크게 아웃풋이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돼. 애초에 안 된다고 나와 있어. 그러면은 그걸 사기가 싫어져요. 사람 심리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막 오히려 뭐 버튼이 뭐가 커스텀 버튼이 뭐가 없어,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쓰는 사람 입장에서의 되게 불편하게 와닿는 요소고, 이건 실제로 내가 이 카메라를 사서 만져본 뒤에 느끼는 불편함인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스펙에서 써 있을 때 이거 여기는 되는데 여기 없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미 그걸로 많이 구매 욕구가 떨어져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면 캐논도 R6랑 R8이 나왔잖아요. 근데 R6 마크 2랑 R8이 나오고, 근데 요 부분에서 둘이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거의 동일하게 썼거든요. 이런 것도 결국에는 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캐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를 좀 그 작은 걸 쓰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이번에 소니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같은 거는 맞춰주지만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또 차별 아닌 차별, 뭐 싱글슬롯, HDMI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 그런 제한을 둔 부분이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ZV 시리즈도 알파 시리즈나 FX 시리즈 쓰는 사람 못지 않게끔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은 보여주고 있다. 네, 부분은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더 들어가자면은 뭐 그 알파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실하게 스틸하고 영상을 둘 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카메라라고 볼 수 있죠. 네. 뷰파인더를 중요한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봐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사진을 그렇다고 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사실상 그렇게 사진에 힘을 주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 소니가 센서를 개발하는 회사다 보니까 M4 같은 경우나 뭐 R 시리즈나 이런 것들 보면 계속 새 센서가 나오고 좋은 센서가 나오고 그게 좀 도입이 되고 있긴 한데, 그게 막 사진을만을 위해서라고 보이지는 않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또 막 보면은 R 시리즈 센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카메라에도 그냥 막 많이 팔잖아요. 그 시그마 FPL에도 들어가 있고, 네. 니콘 같은 경우에도 들어간다는 루머가 있었지만 아직 들어가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있고, 아니면은 뭐 Z6에 M3 센서가 들어갔다든지 등등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소니 입장에서 알파 시리즈는 어쨌든 굉장히 그 중요한 라인업인 거는 맞는데, 지금 점점 ZV랑 FX 쪽으로 기능이나 역할을 나눠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제가 판단하는 근거는 뭐냐면,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예를 들면 초장망원 렌즈 이런 거를 소니가 아예 안 만들거든요. 만들 생각도 없어 보이고. 예. 근데 이제 니콘이랑 캐논은 RF랑 Z 만들면서, 캐논은 진짜 빨리 막 그 600mm, 800mm부터 내놨고, 지금 니콘 같은 경우에도 좀 참다가 이제 PF 렌즈 같은 거 달고 나오는 그 가벼운 초장망원 렌즈 이런 거 내놓고 있죠. 막 그런 식으로 어쨌든 캐논이나 니콘은 결국 사진 베이스의 바디를 중시하고 있다면, 소니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라고 좀 더 타겟팅을 명확하게, 그러니까 걔네 둘이랑 미묘하게 포지셔닝을 다르게 잡으려고 하는 부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 덧대 말씀드리면은 FX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시네마 라인, 이쪽은 좀 더 전문가 라인, 전문가들이 필요한 기능,
뭐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시켜서 보여주는 형태로 나오고 있죠. 예.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ZV-E1이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뭐 아무도 안 물어봤지만 저는 좀 찜찜한 것 같아요. 약간 ZV 시리즈 자체가 아직은 테스트 성격이 아닌가? 그러니까 ZV-2가 아직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ZV-1, ZV-1F, ZV-E10, ZV-E1까지 지금 나왔는데 얘네들이 나오는 뭐 그 시기나 이런 순서, 뭐 시기, 그 텀,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얘네들이 좀 완전하게 그 소니에서 밀어주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옛날에 캐논의 그 EF-M 시리즈 지금 그리고 R50 요런 애들이 맡고 있는 역할을 얘네들에게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봤을 때 ZV-1은 조금 특이한 카메라인 건 맞죠. 브이로거가 사실 진짜로 브이로그를 찍기 위해서 300만 원 이상의 카메라를 과연 살까요? 예, 갈수록 핸드폰이 좋아지고 있는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핸드폰이나 액션캠에서 할 법한 기능들을 대거 투입한 게 이번 ZV-E1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게 2200달러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2200달러로 나왔던 카메라가 FX30이에요. 그게 지금 335만 원 정도에 나오고 있는데 그걸 감안했을 때 329만 원 혹은 339만 원 정도에 나오겠죠. 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서브용 그러니까 확실하게 메인 역할을 차지한다기는 어렵고 브이로거들에게 메인 카메라는 될 수 있죠, 물론. 근데 그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A 시리즈나 알파 시리즈나 FX 시리즈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별도로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어떤 서브 카메라? 서브라고 하긴 그렇고 완전 세컨 카메라. 그러니까 메인 카메라랑 같이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오늘 기분 그렇고 뭐 가볍게 나갈 건데 하고 들고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카메라인데 이게 330, 340 요거는 쓰기가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거든요. 아, 근데 그럴 수는 있어요. ZV-1 써봤는데 뭐 이게 더 좋은 게 필요하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서도 만족이 안 되면은 아예 FX 시리즈 같은 걸로 넘어간다든지. 근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때쯤 되면 그 사람은 하이 아마추어거나 프로페셔널이거나 뭐 약간 이렇게 되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정도가 가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딱 여기까지만 필요해. 그냥 다른 모든 거 뭐 거추장스러운 거 다 필요 없고 촬영 가능한 그냥 요것만 딱 들고 나가서 어느 정도 이상의 푸티지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을까. 예,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제 아이돌 케이팝 쪽 아이돌 뭐 이런 쪽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면 아이돌이나 아니면 매니저들이나 들고 다니는 카메라들 중에 보면은 그 소니나 캐논 쪽 보급형 카메라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조금 더 때깔 이쁘게 나오고 싶어 하는 곳이 있다면 ZV-E1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가격 차이가 너무 나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조금 아니면은 브이로거야 이미 그러니까 유튜버 성공한 유튜버가 장비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또 구입해 볼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카메라맨을 고용하지 않고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는 역할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그 정도 느낌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막 다른 사람들 봤을 땐 대부분 브이로그용으로 너무 좋고 진짜 좋은 카메라고 성능이 너무 좋고 살만하고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잘 팔리는 카메라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반대로 브이로그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300만 원 이상의 2,200달러의 카메라랑은 어울리지 않아요. 이게 참 묘한 건데 A7C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어쨌든 알파7 시리즈라는 그게 있다 보니까 걔는
출시가가 219만 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에 뭐 번들킷 해갖고 249만 원 정도.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납득이 돼요. 그러니까 카메라, 사진 스틸 카메라로서 풀프레임 스틸 카메라로서는 사실 그 정도가 납득이 됐는데 브이로그 카메라가 300이 넘는다는 게 과연 일반 그 구매자들이 납득이 될지는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유튜버들이야 리뷰 그 광고비 받고 그냥 리뷰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나중에 언젠가 제가 한번 다룰 컨텐츠인데, 광고를 받으면 사람이 진짜로 이거 그냥 그 진짜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다 그냥 까주세요라고 해도 까지 않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어차피 그 일종의 그 광고 활동 자체가 어쨌든 좋은 면을 찾아내주는 부분 역할, 그것 자체가 막 그 가짜나 허위 이런 게 아니라 그 역할을 맡음으로써 인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이 카메라, 이 제품에 대해서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더 좋은 점을 찾아주고 싶고 이거 활용도를 좀 끌어내고 싶고 그런 역할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리뷰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되게 괜찮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네, 알다시피 지금 전혀 유료 광고 협찬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물론 받으면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냉정하게 딱 나와 있는 스펙이나 이제 뭐 다른 사람들 리뷰 영상이나 등등으로 봤을 때는 이 모든 기능들이 다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제가 만약에 브이로거라면은 ZV-2 시리즈 2세대를 기다릴 것 같아요. 2세대쯤 되면은 이 스펙들이 들어가면서 1인치 센서나 크롭 센서 정도로 해서 판형이 낮아지면서 가격이 확 다운되는, 예를 들면 ZV-E20이 나온다. 이러면은 뭐 예를 들면 뭐 더 뭐 비싸져봤자 한 150 정도. 근데 센서 크기 빼고는 기능 거의 비슷하게 한 반값에 나올 수 있다라고 치면은 훨씬 메리트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래서 브이로거라면은 조금 기다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저처럼 어느 정도 이제 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메리트는 있는데, 어차피 서브 바디가 필요하면은 똑같은 걸로 맞춰서 때깔을 아예 똑같이 맞추거나 아니면 FX3, FX30처럼 좀 그 역할이 딱 메인 서브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게 나은데, 얘는 좀 이질적이란 말이에요. 기존에 제가 쓰고 있는 카메라들, 저는 알파1, R5, S3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얘네들 사이에 이게 끼기에는 조금 애매한 거지, 성능을 떠나서 역할군 자체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또 구입하기가 선뜻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어쨌든 좀 애매모호하고 알 수 없는 소니의 다음 전략이 궁금해지는 그런 카메라라고 좀 정의를 내려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워낙에 특이한 카메라여가지고 제가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30분 훌쩍 넘은 것 같은데 굉장히 장시간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앞으로도 사진이나 영상, 카메라 등등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은 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댓글을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좀 의견을 함께 나누면서 얘기를 하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꼭 이 영상에 관한 게 아니더라도 질문 사항이 생기신다면 남겨주시면 최대한 열심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긴 시간, 오늘은 진짜 길었다. 야, 진짜 긴 시간 동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 다음번에는 다시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